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컴퓨터 구조를 연구하고 있는 구건재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과 같이 이렇게 AI를 리드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나누는 이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계에서 컴퓨터 구조, 이 연구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사진이. 예, 우선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리서치의 그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이제 컴퓨터 아키텍트인 제임스 라루스 교수가 언급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의 리서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림입니다. 우선 이 사이클에서 우선은 이 슬로우 프로그램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왜 좋은 컴퓨터를 왜 살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한 디맨드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이제 하이 퍼포먼스인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원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슬로우 프로그램이 좀 더 이제 발전된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를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우선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제 발전이 되면은 그 이후로는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복잡하고 더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이런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겠고요.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고 스택이 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느려지게 되겠죠. 이런 사이클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리서치와 그 다음에 하드웨어 리서치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 나왔다. 이것이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전통적인 그런 발전, 전통적인 연구를 설명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클을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컴퓨터를 써왔다라고 하면은 나 컴퓨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런 사이클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소프트웨어가 느리기 때문이죠. 느린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하이 퍼포먼스의 컴퓨터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컴퓨터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런 리서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 하드웨어를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랩탑이나 이제 데스크탑을 쓰실 때 현재 랩탑이나 데스크탑은 옛날의 랩탑, 데스크탑 비교해서 그렇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 특히나 이제 컴퓨터의 CPU를 만들게 되는 그런 반도체의 발전이 여러 가지 이제 한계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그 사이클이 지금은 그렇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항상 좋은 컴퓨터를 원하죠. 좋은 컴퓨터 시스템을 쓰고 싶고 또한 소프트웨어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해 나간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덩치가 이제 커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사이클에 중단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왔느냐?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구조. 여기서 제가 보여주는 거는 이제 트레드 레벨 패러럴리즘, 약간은 트레드 수준의 병렬화. 그 다음에 이제 멀티코어 아키텍처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아키텍처의 변화는 결국에는 컴퓨터 그 CPU를 만들게 되는 그런 반도체 기술의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서 새로운 구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로서 우리가 이제 발전을 시켜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50년간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구조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그 노란색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노란색 삼각형은
그 칩 안에 들어가는 그런 트랜지스터의 개수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 노란색 삼각형의 요 트렌드가 사실은 무어스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그래프를 봤을 때 현재까지도 무어의 법칙, 그러니까 무어스로는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그래프에서 다른 팩터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PU의 이제 프리퀀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트레드 퍼포먼스라든지, 그 다음에 CPU가 소모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파워라든지, 파워 버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세츄레이션이 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팩터들이 이제 변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하드웨어 기술들,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반도체 기술이 이전과는 다르게 어떤 도전을 지금 우리가 맞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시작되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변화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컴퓨터 구조와 시스템의 변화가 또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인텔의 몰락이죠. 예, 사실은 저는 인텔 CPU를 보면서 그 프로세서 연구에 대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뭐 인텔의 이런 몰락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고요. 사실은 뭐 CPU 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반도체 공정,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한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이제 컴퓨터 시스템,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텔의 이제 몰락은 사실 인텔 내부 사람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잠시나마 인텔에 이제 근무를 했을 때 그쪽 인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하이엔드 CPU, 그러니까 CPU 분야에서는 인텔의 마켓 쉐어를 아무도 갖고 갈 수 없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CPU가 99%, 99% 이상의 쉐어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못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굉장히 이제 그 위험한,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컴퓨팅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거는 이런 변화는 마켓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인텔의 이제 그 주가와 뭐 엔비디아의 주가 지금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사실 예전에는 뭐 제가 인텔 주가를 보면서 이렇게 큰 회사가 저평가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더 이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그런 현상들이 지금의 그 컴퓨터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이런 컴퓨터 시스템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단어들을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저는 decentralization 이 단어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약간 이제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 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별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기적인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의 그 컴퓨터 구조의 변화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지금의 이제 컴퓨터 구조가 변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영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잘 아시다시피 CPU 중심의 컴퓨터 구조, CPU 중심의 프로세서 구조에서 우리가 이제 XPU라고 부르는 가속기 중심의 컴퓨팅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코어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해 왔는데 이 데이터를 코어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near data processing, 즉 데이터가 있는 근처에서 프로세싱을 하는 구조 쪽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바이스에 붙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 메모리 구조가 아니라 CXA가 같은 인터커넥션 패브릭을 통해서 그 붙어 있는 그런 메모리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의 변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그래프는 어제 키노트에서도 이제 발표가 되었던 보여주었던 그런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발표 연도에 따른 AI 모델의 이제 트레이닝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AI 트레이닝에서 요구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사실은 AI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AI가 지금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긴 한데요. 요 컴퓨팅 파워의 그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딥러닝 시대, 딥러닝 이라 전에는 요 컴퓨팅 파워가, 그러니까 AI 모델이 요구하는 컴퓨팅 파워가 거의 2년에 더블링 되는, 그러니까 2년에 2배가 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사실 이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무어의 법칙의 트렌드랑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 말은 AI 소프트웨어의 컴퓨팅 디맨드, 사실은 AI 소프트웨어의 컴퓨팅 요구 사항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한계 안에서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이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2년에 더블링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6개월에 더블링이 되는 트렌드로 지금의 AI 컴퓨팅 디맨드는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요소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 요소는 GPU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AI에서 요구되는 것은 메모리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큰 메모리가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AI 메모리 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메모리 월은 퍼포먼스적인 그런 허들도 있긴 하지만 가속기나 아니면 G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사이즈의 한계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AI 모델은 굉장히 많은 수의 파라미터 데이터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파라미터 데이터 셋들은 하나의 디바이스 메모리 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많이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GPU가 가지고 있는, 혹은 구글의 이제 TPU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메모리 사이즈의 증가폭에 비해서 AI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는 더 크게 증가를 해서, 예전에는 파라미터들을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 다 넣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AI 어플리케이션의 디맨드는 전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의 전력을 이제 요구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전력은 전체 나라의 전력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전력 소비량을 다 합쳐보면은 이때는 한 나라의 전력 소비량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의 키노트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였지만은 이 전력 소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거대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 전력이 그대로 이제 코스트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력을 줄이는 것이 또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AI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점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라지 메모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앤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컴퓨터 구조나 컴퓨터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요 세 가지 팩터들을 염두를 해두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왜 현재 지금 왜 컴퓨터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거는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특히나 반도체 기술이 지금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데나드 스케일링,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공짜로, 그러니까 여기 공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파워의 소비를 늘리지 않고서 지금까지는 CPU의 퍼포먼스를 늘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데나드 스케일링은 사실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엇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끝나가고 있고요. 뭐 시모스 스케일링도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이제 공정을 발전을 시키고는 있지만 이런 좋은 공정을 쓰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인텔에서 이제 일할 때 그 제 연구실 후배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형, 시모스 스케일링이 끝나면은 인텔도 망할 것 같은데 우린 뭐 먹고 살지?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시모스 스케일링 끝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노베이티브 컴퓨터 아키텍처 리서치, 그러니까는 변화된 그런 컴퓨터 구조를 적용하는 연구를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변화의 방향을 우선은 그 변화의 방향 중에 하나로 XPU, 그러니까는 가속기 연구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AI 소프트웨어, AI 워크로드들은 한정된 파워 버짓 안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퍼포먼스를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런 CPU 구조로는 좀 어려운 그런 연산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속기라고 말하는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뭐 도메인 특화 구조 이렇게 이제 뭐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는 그 소프트웨어의 도메인에 맞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요구하는 특정한 컴퓨팅 커널들을 가속기로 오프로딩을 해가지고 얘를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지금의 가속기 구조, 혹은 다르게 말을 하면은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 기존의 이제 트래디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는 그냥 CPU의 퍼포먼스에 비례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CPU 퍼포먼스만 뭐 전체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이제 결정하냐, 뭐 그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팩터에 의해서 퍼포먼스가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지만은 이런 팩터들은 퍼포먼스를 이제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 즉 가속기를 쓰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정한 컴퓨팅 커널, 그러니까는 컴퓨팅을 수행하는 어떤 특정한 커널을 가속기 쪽으로 오프로딩을 해가지고 얘를 그러니까는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의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게 최근에 나온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사실은 있어 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텔에서 그 1980년도에 발표를 했던 인텔 매스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입니다. 좀 지금은 이제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CPU의 안에 그 플로팅 포인트 유닛을 뭐 넣기가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코 프로세서, 매스 프로세서를 통해서 가속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의 가속기는 GPU죠. 예, GPU를 통해서 CPU가 할 수 없는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 뭐 할 수는 있는데 CPU가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래픽스 어플리케이션의 컴퓨테이션을 GPU를 통해서 가속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왜 가속기를 이제 쓰고 있느냐? 그럼 옛날에는 왜 가속기를 썼느냐? 예전에는 하나의 칩 안에 그 필요한 기능들을 다 넣기가 어려워서, 뭐 예전에는 그 CMOS 트랜지스터 자체 사이즈가 뭐 컸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 칩 안으로 넣는 것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가속기 구조, 뭐 아까 말했던 그 매스 프로세서라든지 아니면은 GPU 이런 구조를 써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왜 쓰느냐? 지금은 뭐 CMOS 뭐 트랜지스터 사이즈도 굉장히 작죠. 지금 왜 쓰느냐? 결국에는 파워랑 에너지 문제가 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의 칩 안에 굉장히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존의 CPU 구조로는 현재 AI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런 컴퓨팅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간단한 어떤 매트릭스를 이용한 그 리니어 알제브라 연산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연산들을 CPU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랑 에너지 에피션시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속기 구조를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슬라이드는 그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CPU 구조를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단계들을 이제 거쳐야 됩니다.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인스트럭션 하나 수행할 때 그 인스트럭션 수행할 때 필요한 오버헤드, 즉 인스트럭션을 이제 디코딩을 하고 또 인스트럭션 스트림을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오버헤드, 에너지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스트럭션을 실제로 수행하는 ALU, 그러니까는 execution 유닛이 소비하는 에너지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결국에는 인스트럭션을 CPU 안에서 컨트롤을 하거나 디코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의 프리시전 자체를 우리가 좀 조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작은 에너지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 즉 가속기를 왜 쓰느냐? 에너지 에피션트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가속기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가속기 연구는,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 연구는 현재 이제 그 컴퓨터 아키텍처 연구에서 또 메인스트림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컴퓨터 구조 연구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CPU를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새는 이제 GPU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구조 분야의 이제 탑티어 컨퍼런스라고 불리우는 뭐 이스카 마이크로 HPC에서 나오는 그런 페이퍼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가속기 페이퍼가 많은, 굉장히 이제 그 절대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각각 이제 막대 그래프는 그 각각 학회에서 이제 나온 그런 페이퍼의 개수, 그러니까 도메인 스페시픽 아키텍처 페이퍼의 개수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이제 그 각각 그 세 개의 학회에서 나온 그 DSA 페이퍼들의 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별로 많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60개가 안 돼가지고요. 뭐 그렇게 별로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요 컴퓨터 아키텍처 학회는 하나의 학회에서 많아봤자 60개에서 80개 정도, 그 다음에 예전에는 더 적게 뭐 50개 이하의 그런 페이퍼들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본다라. AI 학회랑 달라요. AI 학회는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오지만은 컴퓨터 구조나 시스템 학회는 사실 하나의 학회에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논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비해서 이 60개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거의 뭐 반에 육박하는 그런 숫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학회에서 나오는 그런 논문 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은 CPU는 거의 없어요. CPU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CPU는 거의 없고, 예전엔 GPU 많았는데 GPU도 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결국에는 현재의 프로세서 아키텍처,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연구의 메인스트림 연구는 가속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속기의 타겟은 어떤 것이냐? 뭐 잘 예상하시다시피 뭐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LLM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유전자 분석에 대한 가속기 연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가속기, AI 가속기, 보통 뭐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가 GPU라는 거를 이제 점점 뭐 쓰지 않고 AI 가속기라는 이제 명칭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현재 AI 가속기의 그 생태계는 뭐 엔비디아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제 CPU를 제작을 했던 뭐 인텔이라든지 AMD, IBM, 여기에서도 AI 가속을 위한 가속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의 이제 가우디라든지 뭐 AMD의 인스팅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IBM의 스파이어, 이런 가속기, AI 가속기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뭐 발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 엔비디아에 이제 거의 이제 근접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많은 AI 연구자들이 나는 AI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제일 처음 이제 생각하는 거가 엔비디아 GPU를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그것은 엔비디아 GPU가 뭐 뒤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프로그래머빌리티, 그러니까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코시스템을 엔비디아가 다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속기에서 이제 그 연구 그런 챌린지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메모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 디바이스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모리의 사이즈나 밴드위스, 그 다음에 레이턴시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지금의 가속기는 아직까지도 CPU의 코프로세서처럼 동작을 해요. 전체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이동은 CPU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제 스토리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속기에 존재하는 프로세싱 유닛까지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때 이제 걸리는 시간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중요한 문제, 특히나 이제 그 엔드 유저에게 이제 말을 할 때 중요한 문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코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뒤에도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엔지니어들이 이 하드웨어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는 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사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고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 방향으로 이제 NDP, 그 Near Data Processing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수 있는 메모리 하이어라키 구조인데요. 뭐 메모리 하이어라키는 우리가 이제 퍼펙트한 메모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쓴다라고 이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메모리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은 가장 꼭대기에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사실은 컴퓨팅 유닛들은, 그러니까는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컴퓨터 코어는 이 레지스터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프로세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데이터가 요 가장 하이 레벨,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스토리지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컴퓨팅 유닛까지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 왜 쓰나요? 메모리 하이어라키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은 자주 쓰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주 쓰는 데이터들을 캐시에 저장을 해놓고 있으면은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를 작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되는 거는 데이터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지면서 메모리 하이라키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프로세싱을 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가 Near Data Processing 아이디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전체 시스템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그 메인 메모리랑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오프칩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스토리지는 사실은 PCIe와 같은 그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칩 내부의 밴드위스보다 낮은 밴드위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메인 메모리부터는 요 칩 내부의 밴드위스보다는 낮은 밴드위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요 메모리에서 혹은 스토리지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데이터 무브먼트 코스트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이 니어 데이터 프로세싱은 뭐 우리가 이제 스토리지에 구현하는 인 스토리지 컴퓨팅 방식 ISC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메모리 내부에서 처리를 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 스토리지 컴퓨팅 방식은 사실 그 스토리지 내부에서 이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지랑 그 다음에 호스트 CPU 혹은 프로세서는 PCI 버스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밴드위스 자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퍼포먼스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밴드위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 스토리지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밴드위스의 영향을 적게 받고 우리가 데이터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 자체의 하이 인터널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인스토리지 컴퓨팅 방식도 그렇게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 거의 30년 넘게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뭐 액티브 디스크라든지 액티브 스토리지라는 그런 페이퍼들이 있었고요. 뭐 어쨌든 이게 올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변하느냐? 왜 예전에는 그 인스토리지 컴퓨팅 별로 사용 안 했는데 왜 지금은 사용을 하려고 했느냐? 왜 지금은 이런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인스토리지 컴퓨팅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는 현재 우리가 SSD를 쓰면서부터 ISC를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토리지 컴퓨팅으로 변화를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SSD를 살펴보게 되면은 SSD는 플래시 메모리를 매니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어요.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 또 DRAM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SD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액티브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이제 뭐 FPGA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가속기를 붙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스토리지 컴퓨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인 메모리 방식도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긴 합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새로운 게 없죠. 그 69년에 발표된 그 Logic in Memory라는 이제 페이퍼인데요. 이때 뭐 사실은 그 메모리 안에서 프로세싱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이제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이제 현실화된 그런 제품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그래프는 요 장표는 그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발표한 Accelerator in Memory 그 AIM AIM PIM 솔루션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인데요. 이걸 보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뱅크마다 프로세싱 유닛을 이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싱 유닛은
뱅크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고 또 글로벌 버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맹연산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삼성에서 발표한 HBM PIM인데요. HBM PIM도 뭐 비슷한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뱅크가 쉐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프로세싱 유닛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 프로세싱 유닛에 레지스터 파일과 뭐 작은 버퍼들을 집어넣어서 뭐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정의를 해서 이제 그 메모리 내부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톨링 컴퓨팅과 이제 PIM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그런 리서치 주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가속기보다는 적어요. 가속기보다는 수가 적긴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이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SK 하이닉스의 이제 AIM과 뭐 삼성의 HBM PIM처럼 우리가 이제 현실화가 된 PIM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PIM에서 또한 우리가 연구할 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뭐 하드웨어 앤 디자인 컨스트레인트예요. 사실 PIM이라는 아이디어는 컨셉추얼리 생각하면은 그렇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뭐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프로세싱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PIM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요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컨스트레인트를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키텍처나 이제 시스템 논문뿐만 아니라 회로 설계 논문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나 이제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하드웨어 특히나 이제 회로 설계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PIM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그 PIM 구조는 이제 레귤러한 데이터만 지금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이레귤러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또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요. 역시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포트, 소프트적인 그런 서포트가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컴패티빌리티 이슈가 있는데요. 컴패티빌리티는 어쨌든 이 PIM은 프로세서로도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로도 존재를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컴패티빌리티를 어떻게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연구 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변화로는 우리가 이제 패브릭 어태치드 메모리를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메모리는 항상 부족해요. 그리고 메모리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예, 거기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이제 패브릭 어태치드 메모리. 그러니까는 CXL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더 확장을 시키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메모리를 그럼 어떻게 쓰느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메모리를 어떻게 쓰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타겟 하드웨어의 메모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별로 고려 안 해요. 왜 그렇죠? 버추얼 메모리 스페이스를 쓰기 때문이죠. 예, 제가 학생한테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은 이제 속았다라는 그런 눈빛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는 메모리 스페이스나 이런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고려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버추얼 메모리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버추얼 메모리는 뭐 OS나 아니면 하드웨어가 알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실제로는 데이터는 뭐 이렇게 DRAM에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지에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는 신경 안 써요. 근데 지금 왜 문제냐?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즈가 왜 문제가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가속기 구조를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가속기마다 그러니까 XPU, 그러니까 가속기마다 디바이스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디바이스 메모리는 사실은 가속기에 오프로딩이 된 커널이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커널은 이 디바이스에 붙은 그 디바이스 메모리만을 액세스를 하지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는 액세스를 하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은 그런 또 연구가 진행이 돼가지고 또 버추얼 메모리 컨셉을
뭐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랑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 사이에 그 데이터 무브먼트는, 데이터의 이동은 호스트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결국에는 요 가속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속기가 이제 그 자기만의 그런 메모리 안에서만 가속기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메모리 사이즈 문제가 점점 계속 이제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XL은 이런 메모리를 그 PCI 버스와 그 다음에 이제 CXL 컨트롤러, 즉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보자, 확장을 해보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뭐 CXL은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로드 스토어 같은 그런 메모리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지원한다는 것이 약간 이제 앱스트랙션 레벨이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그 밑에는 이제 CXL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이제 뭐 PCI 버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단하게 그런 PCI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를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CXL 메모리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PCI 링크 다음에 이제 CXL 컨트롤러가 붙고요. 그 컨트롤러 바깥에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가 붙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램 모듈들을 꽂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CXL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패브릭 어태치드 메모리 구조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패브릭 어태치드 메모리는 그다음 요 디바이스, 즉 가속기들이 연결된 그런 노드, 가속기 노드와 그다음에 메모리가 연결된 메모리 노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그 사이에는 이제 CXL 베이스드 패브릭, 그러니까 인터커넥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메모리를 스케일러블하게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CXL 자체가 그 아까 보셨듯이 이제 컨트롤러와 그 하나의 다른 그 독립적인 그런 그 보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리얼 데이터 프로세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팬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 챌린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서치 챌린지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CXL로는 우리가 누마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이제 그 버추얼 메모리 컨셉에서 이제 설명을 했듯이 소프트웨어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데이터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느린 메모리에 있다라고 하면은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CXL은 기본적으로 이런 누마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 누마 모델을 그 메모리 사이즈 늘려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제 퍼포먼스도 이제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누마 모델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드롭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어런스 문제, 역시나 이제 그 메모리 풀이 있고 그 메모리 노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어런스 문제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CXL 컨트롤러를 어떻게 이제 잘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리서치 챌린지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 구조들이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부분에 초점을 이제 두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러니까 AI 워크로드들이 지금의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변하게 하고 있어요. 말했듯이 AI 워크로드들은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고요. 라지 사이즈 메모리를 요구를 하고요. 파워 앤 에너지 에피션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말할 때 이거 그렇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 기술이 점점 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도전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들에 맞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좀 더 이렇게 좋은 높은 성능을 올리고 또 메모리 사이즈를 늘리고 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뭐 이런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이제 CPU 중심, CPU랑 메모리 하이라키 중심의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CPU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CPU 바깥쪽으로 컴퓨팅의 중심이 이동되는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이제 컴퓨터 구조가 이제 변해가는 시대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역시나 이제 제 생각인데요. 뭐 과거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 테크놀로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앱스트랙션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지금 올해 있었던 이스카 2024년 이스카 2024년 컨퍼런스의 키노트의 제목이 쿠어바디스 컴퓨터 아키텍처입니다. 컴퓨터 아키텍처 어디로 가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게 컴퓨터 아키텍처 맞아? 라는 약간 그런 질문도 이제 섞여 있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질문은 변한다. 지금 옛날의 컴퓨터 구조가 아니라 지금은 컴퓨터 구조가 굉장히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제를 보면 이제 Back to the Future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이런 변화하는 그런 아이디어들, 변화하는 방향이 이미 옛날에 사람들이 다 생각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속기에 쓰이는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라든지 뭐 벡터 프로세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많이 이제 많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믹스드 프리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우리가 풀려고 노력했던 그런 구조들이고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 AI 가속기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이게 칩이야? 이게 커스텀 칩이야? 아니면 프로세서야? 라는 느낌까지 받을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글 TPU 같은 경우에는 구글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SoC라고 부릅니다. 칩이라는 거야, 칩.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게 새로워 보이지만은 옛날에 썼던 아이디어들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옛날의 아이디어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변했죠. AI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AI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 컨스트레인트를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구조를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GPU를 가르치면서 너네들이 이제 GPU 프로그램을 잘 하려면은 GPU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퍼포먼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GPU의 퍼포먼스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GPU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뭐 하드웨어 구조를 뭐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거 뭐 별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 별로 그렇게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제 구조는 하드웨어 자체가 이제 변해가고 있고 하드웨어가 컨벤셔널한 CPU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알아야 되고요. 또한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잘 구현한 거가 SK 하이닉스의 에임이죠.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이 칩이 나왔을 때 굉장히 이제 익사이팅 했거든요. 핌이라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구나. 실제적으로 제품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핌 구조, 메모리 구조 안에서 이 핌을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 안에서 핌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bstraction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성공에서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20년 전부터 CUDA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GPU라고 해가지고
제너럴 퍼포즈 GPU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GPU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에 거쳐서 개발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AI를 돌리려면은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는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그 다음에 CUDA 프로그래밍 모델, API들을 우리가 쉽게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이제 하드웨어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GPU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지금 GPU 쓰는 사람들 그냥 프레임워크에서 막 뭐 그냥 네트워크 만들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GPU가 어떤지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알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편한 그런 소프트웨어 스택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ATI가 아니죠. AMD GPU랑 엔비디아 GPU를 비교를 해보면 하드웨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이제 튜링 어워드를 이제 받은 또 데이비드 페러슨 교수와 이제 잔 해니시 교수가 지금은 컴퓨터 아키텍처의 뉴 골든 에이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골든 에이지라는 말을 들으면은 제2의 전성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제2의 전성기가 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보다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뭐 전성기가 아니라 골드러시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러시가 뭔가요? 금을 캐기 위해서 서쪽으로 간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터전에서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갑니다. 지금의 컴퓨터 구조는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CPU 중심의 구조에서 메모리랑 가속기 중심의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고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구조, 그 다음에 그거를 쉽게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지금 길어져서 아마 그 Q&A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